주저하지 마시고 이순신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냉전체제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냉전체제가 끝납니다. 끝나요.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이때 끝났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반도 남쪽에만 절반 정도 되니까 문제지. 물론 북한도 지금 문제죠. 어쨌고 야, 그러면 우리가 8천만 인구 중에 남쪽에 깨어있는 사람이 2,500만이면 3분의 2는 냉전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네. 북한에도 깨어난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만.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강의를 해야지 싶었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짧게 하더라도 20분은 넘어갈 것 같고 길게는 30분까지 가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년 이상 유튜브 강의하고 한국사 강의하면서 통일 관련 주제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조금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게 통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역사 강의할 때 뭐 역사를 여러분보다 먼저 조금 공부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는 데 실은 집중을 하죠. 다만 그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을 진실로 믿고 살았던 세뇌되었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진실과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통일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영상은 나중에 따로 촬영할 것이며, 오늘은 이 분단 이후에 이제 각 남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대한민국의 각 정권별 통일, 정책,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남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지엽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박정희 정권의 7.4남북 공동 성명만 가지고 10분, 20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쫙 정권별로 훑어보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네가 또 각 정권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거 정치 아니냐? 고등학생들 국사 수능책 펼쳐보십시오. 공무원 수험생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통일 파트입니다. 이거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60년 4.19 의거로 이승만이 하야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 한국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 끝나고 남북한 독재 권력이 강화되면서 이승만과 김일성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그 한국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가 군인으로 전장에 나갔는데 북한의 인민군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 북한이 우리 동포다, 우리 국가다. 그러니 우리 긴 역사 속에서 우리 1000년 동안 일민족 일국가 체제로 함께하지 않았냐? 그들을 껴안아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남북한 주민들 간에 서로 적대감이 생겨나고 서로 원수간이 되면서 이걸 김일성과 이승만이 각각 이용해 먹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없죠. 그냥 굳이 따지자면 북진멸공이죠. 군대 몰고 올라가서 저 북한 괴뢰군을 박멸하자. 박멸의 대상입니다. 북한군은 그냥 바퀴벌레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하자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딱 간첩으로 몰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 통일 이야기했던 게 그 유명한데, 저희에겐 유명한데, 조봉암이고. 여러분, 1956년 대선에서 실은 신익희가 굉장히 유력했지만 대선 일주일 전에 신익희 선생님이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실제로 그 공안정국에서 제대로 선거 활동도 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선거관리위원들을 어찌 보면 개표 현장에 들여보내서 감시조차 못했던 조봉암이 200만 표가 나와요. 당시 이승만이 500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56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봉암이 나는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 대선에서 늙어가는 이승만의 잠재적 경쟁자는 조봉암이고, 그 조봉암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한때 물론 당시는 전향했지만 한때 조봉암은 분명히 사회주의자였고, 전향했던 그 사회주의자 조봉암을 이승만이 자신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으로까지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봉암이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드니 진보당을 간첩당, 김일성의 뿌락지당, 그렇게 누명을 씌워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게 1958년 진보당 사건이었고, 진보당은 해체되면서 바로 다음엔 1959년 1월 달에 조봉암은, 와, 이게 대통령 후보감 조봉암을 김일성의 부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교수형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이 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태우고 죽자. 담배를 태우면서 나는 패배한 정치이지만 내 후배 정치인들만큼은 소신을 지키고 정치를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진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19 의거로 이승만이 날아갔어요. 4.19 의거로 나름 민주 정권이 들어섭니다. 대통령은 윤보선이었고 총리가 장면이었고 행정권이 총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 내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는 통일 논의 자체가 활기를 띠지 않았다가 이 장면 내각에서는 통일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혁신 세력은 야, 중립화 통일하자. 무슨 자본주의 막 공산주의 이렇게 대립하지 말고 중립국으로 가자. 그래서 중립화 통일론을 이야기한과 동시에 학생들은 남북학생 대표회담을 개최하자. 이때 그 포스터가 그렇게 유명하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끝나고 장면 내각에서 통일 논의가 활기를 띄었지만 문제는 이 장면 내각, 당시 민주당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뿌리가 과거 친일파 한민당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장면 정권은 통일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 넘기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통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국전쟁 때 자신들의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잘못하면 적화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은 측면이기 때문에 유엔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요,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자고 하면 북한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 내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라고 한다는 건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장면 내각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날아갑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정이 61년부터 63년까지 가죠. 여러분이 2년 동안 박정희, 군정의 통일 정책을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혁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혁명 공약 1조였던가요?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이게요, 이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박정희는 여수 순천 사건 때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잡혀서 무기징역까지 당했던 사람이 어찌어찌 군복을 다시 입고 저렇게 별 2개 달았다가 쿠데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때 빨갱이 사회주의자, 이건 누가 봐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빨갱이 아니야, 나 사회주의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그러면서 중앙정보부 만들어서 깡패를 잡겠다, 말을 잘못했죠. 간첩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앙정보부장이 누구였나요? 자기 조카 사이 김종필이었잖아. 김종필 부인이 바로 박정희의 형, 그 유명한 사회주의자 박상희 딸이었죠. 완전히 사회주의자 집안이죠. 그들이 반공을 외치면서 자신들을 감추고 반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김일성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아니 여러분,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조선공산당이 이제 둘로 쪼개지죠. 북한 쪽에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북조선 노동당, 그리고 남쪽에서는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 우리가 남노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북노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북노당의 넘버1인데 박정희는 남노당의 군사총책 정도였으니까 어찌 보면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 공산주의 서열적으로 자기보다 밑에 있었던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그리고 한때 사회주의자였으니 내가 사람 좀 보내서 꼬드기면 이거 적화통일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와 절친이고 박정희가 어린 시절 멘토로 삼았던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황태성 간첩 사건이죠. 그런데 박정희가 또 황태성을 조용히 잡아 죽여버리죠. 그런 일이 1961년부터 6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섭니다. 박정희 정권 63년부터 67년까지는 여전히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선경제 후통일을 표방하면서 평화통일 논의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실제로 평화통일 논의가 한참이었던 그 장면 내각을 뒤집어 엎고 군정과 더불어서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통일 논의가 사그라듭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두 번째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67년이죠. 여러분 67년에 당선되고 68년에 남북한 긴장 관계가 고조됩니다. 68년 1월에 제가 영상 촬영도 했습니다만 박정희 목을 따겠다고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왔다가 잡혀서 다 죽음을 당했던 김신조만 살았죠. 1.21 사태. 그리고 같은 해 북한의 납포되는 미국의 첩보선이 하나 있었으니 이게 푸에블로 사건이죠. 83명인가 선원이 억류됐다가 한 명은 북한에서 죽고 나머지는 북한이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 첩보선 푸에블로호는 지금도 보내지 않고요. 이게 전시합니다. 북한 아이들이 수학여행 단골 코스란 말이죠. 그리고 같은 해 역시 울진, 삼척 등의 간첩들 무장공비 출연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거의 당시 국민학교 다니면 전부 다 방공표라든지 방공 포스터 만들고 이제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이렇게 남북한 긴장 관계를 배경으로 69년에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하고 나서 71년 대선에서 이제 김대중하고 붙었다가 간신히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71년 대선 끝나고 박정희 분명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써버린 선거 자금은요. 당시 국가 예산의 몇 분의 몇이었다. 이거 절대 두 자리 안 넘어갑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겠다는 생각을 박정희는 분명히 했고 그 다음 대선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김대중을 이길 자신이 없음을 여러분 당시 71년 대선의 결과표를 보시면 서울과 주요 도심에서는 다 김대중입니다.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전부 다 박정희였단 말이죠. 이거 4년 후에 대선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총통제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마침 또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하고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 중공이 핑퐁 외교를 하면서 미중 수교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적십자회담도 개최됩니다. 뭔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다 혹은 남한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이게 남한의 중앙정보부장 이유락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이면 간첩 잡는 부장이잖아요. 그 이유락이 북한에 몰래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만약에 진보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진짜 국민들 들고 근데 그랬다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더 내려와서는 안 될 인물이 내려옵니다.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김성철이 내려오는데 이 김성철은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군단장이었단 말이야. 얘가 내려와가지고 박정희를 몰래 만나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방구 없이 7월 4일 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이죠. 7월 4일이니까. 그러니까 72년 7월 4일 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50년에 한국전쟁 발발하고 53년에 휴전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정권에서는 북진 멸공이었고 장면 내각 1년 동안에 학생이라든지 혁신 세력만 통일 논의에 관심이 있었지 정권은 통일 논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박정희 군정 때나 박정희가 지금까지 약 8년 9년 권력을 잡으면서 한 번도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한과 북한이 뭔가 협의한 것처럼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는데 통일 3대 원칙 기가 막혀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자주적. 이 자주라는 말은 당시 북한이 많이 썼던 말인데 북한의 자주적 통일 방안을 박정희가 뭔가 급했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평화적 좋죠.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니까 좋죠.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니까 국민들은 벙 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느낌적으로 뭔가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통일을 조절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남북한 직통전화가 가설됩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전쟁 끝나고 1000만 이상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향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고향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통일돼가지고 내 가족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제발 통일 성공시켜 주시면 고맙겠다. 자, 이런 분위기가 딱 무르익은 상태에서 박정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나에게 정치적 권한, 힘을 조금 더 실어달라. 나는 임기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김일성 쟤는 죽을 때까지 해먹지 않겠냐. 통일 때까지만 내가 좀 대한민국 짱이 될게. 그 국민들 찬반으로 좀 통과시켜줘. 그게 유신헌법이죠. 국민들은 찬성표를 던집니다.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투표장에 갈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박정희는 형식적으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체육관에서 6년짜리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그 6년 후에 또 박정희는 출마하고 박정희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는 총통제가 된 거고, 그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이제 저항했던 김대중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중앙정보위원들에게 끌려서 현해탄에 빠뜨려 죽으려다가 미군이 이래저래 해서 김대중을 살려내면서 가택연금 당하고, 또 김영삼도 나름대로 가택연금 당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민주투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는 거고, 유신 독재 시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 박정희가 72년 7.4남북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10월에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가서 말도 안 되게 다시 한번 대통령에 취임을 했으면 괜찮아요. 박정희 힘이 강화되고 통일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박정희가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초강력 대통령이 되자마자 2달 후에 북한에서는 12월 달에 신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김일성이 주석에 취임합니다. 이게 뭐죠? 남북한의 통일 분위기 조성시켜놓고 남한의 박정희는 초강력 대통령이 됐고 북한의 김일성은 주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의 독재 권력이 강화됐죠.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그리고 1년 후 1973년에 박정희가 갑자기 6.23 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서 할 말이 없는 게,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적 통일 방안, 통일 3대 원칙에 가장 먼저 자주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죠. 이건 자주적 통일 방안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하면서 남북한 긴장관계가 다시 시작돼 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시켰던 7.4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의 독재 권력만 강화시킨 꼴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11월 대수능에도 보기자료에 통일 3대 원칙, 이거 7.4남북 공동성명이다. 이 결과물, 남북한의 독재 권력 강화.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김일성은요, 우리 한반도 동포들의 이 어머니인 통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장난질 처먹은 놈 들이고, 언젠가 통일되면 이들 무덤 속에 지금 다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정확히 내려져야 됩니다. 들이고 독재자다. 왜 말을 못합니까? 자신들의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해서 통일을 이용해 먹었는데요. 그리고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가 12.15 죽고 12.12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신군부 전두환 등장합니다. 전두환은 형식적으로 일단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뭔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84년에 우리가 수혜를 입었을 때, 이 70년대는 보통 이제 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감흥이 들면, 야, 우리가 양수기 줄게 받아라 그러면 북한에서 꺼져 그럽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 북한이 생필품 도와줄게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꺼져 그럽니다. 이 짓거리를 한 10몇 년 했단 말이죠. 근데 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경제가 북한의 경제를 이겨나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84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 북한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전두환이 같은 동포가 도와주면 정말 고맙지 하고 문호를 열어버립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북한에서 보내온 생필품이 80년대 우리 시각으로 볼 때도 도저히 사용하기 힘든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도저히 당시 우리 수준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물품들이었다. 아마 우리 도와준다고 그 정도 물건 보내면서 북한은 허걱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 이후부터 남한에서 무슨 자연재해가 있을 때 북한이 건방지게 이제 도와준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이게 전두환이 어찌 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들 학살하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일단 남한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킵니다. 83년. 이걸 우리가 남남 이산가족 상봉. 서른도 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저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그냥 하도 울어가지고 눈병 나서 안과를 가셨던, 이게 제가 이제 앞에 학생들이 있으면 재밌자고 막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생방으로 봤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죠. 30년 만에 노 부부가 만납니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는지, 얼마나 애틋한지, 그 할머니를 그 어루만지는 손이, 그러니까 30대에 헤어졌어도 60대였고 그때 연세가 한 70 정도 돼 보이니까 30대 중반 정도에 헤어졌겠죠. 그 얼굴을 어루만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여보 그런데 미안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생방인데 정적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새로 짝꿍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생방인데 쓰러지시고 막 의료진, 이게 참 이게 우리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198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산가족들은 만나게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5년 남북한 이산가족 최초 상봉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섭니다. 노태우가 1988년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서울올림픽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올림픽에 이왕이면 북한의 선수들도 좀 올림픽에 함께 해주어야 이 서울올림픽이 세계적으로 박수받고 더 뜻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나름 참 노력했습니다. 77 특별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남북한이 같이 민족 공동체니까 민족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북한 선수단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만 북한은 끝내 서울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서울올림픽이 끝났지만 나름대로 이 서울올림픽에 당시 중공 그리고 소련 등의, 그리고 동유럽 당시 서독과 대립하고 있었던 동독 등의 동유럽 여러 공산권 국가들이 그 올림픽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동서화합의 장이 열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 올림픽에 헝가리가 왔단 말이죠. 그걸 배경으로 해서 89년에 노태우 정권 때 헝가리랑 수교했고요. 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물론 소련 붕괴되기 직전에 옐친의 쿠데타가 있기 직전에 여러분 진짜 세계 노벨 평화상 받은 가장 유명한 고르바초프, 여기 머리에 지도 있는 그 고르바초프를 노태우가 만나면서 실은 소련과 수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92년에 중국과도 수교해요. 이게 우리가 노태우 정권이 박수받는 북방 외교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냉전 체제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냉전 체제가 끝납니다. 끝나요.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이때 끝났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반도 남쪽에만 절반 정도 되니까 문제지. 물론 북한도 지금 문제죠. 어쨌고 그러면 우리가 8천만 인구 중에 남쪽에 깨어있는 사람이 2,500만이면 3분의 2는 냉전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네. 북한에도 깨어난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만, 그래서 냉전 체제의 해체를 배경으로 하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합니다. 여러분, 그게 1991년 9월 달인데요. 91년 12월 달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서로 주적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화해하자. 그리고 상호 불가침하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남북한 그 당사국 간에 상호 불가침을 처음으로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교류는요, 국가 대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라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합니다. 멋있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지금 현재 이렇게 쪼개져서 각각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민족 일국가 체제로 살아가야 될 운명 공동체이니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표현을 그 보수 정권, 노태우 정권에서 발표합니다. 이거 시험에도 진짜 허벌나게 잘 나옵니다. 이걸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지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12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광주 학살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권에서 북방 외교했고
통일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려는 이 노력들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권입니다. 김영삼도 통일 방안 발표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 분단 시대에 일국의 대통령이 돼서 나는 통일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그 통일 방안 발표하는 건 진짜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는데 한자만 떼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94년 무렵 돼가지고요, 북한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노태우 정권이었던 91년 12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는데 94년 무렵에 북한에 우라늄 막 플루토늄 막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게 다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국도 북한한테 하고 일본도 하고 당연히 우리도 하니까 당시 북한의 장성이 빼뺀 마른 장성 별단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우리 화가 난다. 조금만 남한이 이런 식으로 더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어. 이걸 당시 MBC로 따지면 그 유명한 엄기영 앵커가 있을 때 이걸 전 국민에게 생방으로 서울 불바다를 멘트를 날려버리는 순간 아파트 지하실 다 청소했고요. 슈퍼마켓에 컵라면 물 이런 건 다 동이 났고요. 완전히 전쟁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당시 주한미국 가족 3만 명이 먼저 일본으로 대피합니다. 이건 전쟁이죠. 실제로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 지역 폭격을 계산하고 있었고, 당시 김영삼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에게 패하고 미국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선가 유학을 가 있었던 김대중이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이 정신을 못 차리니 네가 김영삼도 만나고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좀 전쟁하지 않게 화해를 시켜라. 카터가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와서 대한민국 와서 김영삼 만나고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났죠. 김일성을 만났더니 카터가 했던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김일성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더라. 벌벌 떨고 있더라. 그렇죠. 당시 여러분 천조국인 미국이 북한을 때려버린다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을 다독거렸대요. 김일성이 자신의 일가를 벌써 외국으로 빼돌렸대.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김일성아 쫄지 마. 너희 폭격 안 할게. 대신 핵 만들지 마. 그리고 남한의 김영삼이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둘이 한번 만나봐. 그래서 카터가 그렇게 김일성을 어루만지고 내려와서 김영삼에게 야 김일성이가 한번 만나겠단다. 이게 김영삼은 입이 찢어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북한 분단 이후에 각 정상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김일성은 분단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어찌 보면 한전쟁 민족 상잔의 비극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김일성과 만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되니 김영삼은 진짜 땡큐였죠. 그리고 그걸로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83세 젠장 병원 한번 입원하지도 않고 진짜 그 당시 굉장한 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어버리니까 이때 김영삼이 아니 그래도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면 좀 조문단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문단 한 명을 안 보내버린 거야. 놀래가지고 김일성 죽으면 뭐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휴가가 있는 군인들까지 전부 다 불러들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옛날 1994인가 그 드라마에서 음메 하면서 휴가가 있던 군인들 막 삐삐 울리고 그랬던 그걸 지금 내가 너무 길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 빡이 쳐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문단 한 명도 안 보내냐라고 하면서 김영삼 정권 내내 남북한 관계가 경색이 됩니다. 자,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해창에 이기고 당선이 됩니다. 실제로 이 김대중 당선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북한은 이해창이 당선되길 바라요. 왜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남북한에 서로 으르렁거려야 그 주민들을 데리고 결집해가지고 자 북한에서 남한에서 저렇게 우리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저런 보수 강경론자가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북한은 더 결집해야 돼. 이게 되는데 항상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을 미리 발표했던 그리고 자신의 통일 계획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솔직히 김정일 입장에서 내공이 김대중에게 안 되잖아. 근데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햇볕 정책을 실시합니다.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고 당시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인가 몰고 자기 고향까지 이건 전 세계 해외 토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에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남한의 연합제한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의 통일 방안에는 공통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통일 방안에 우리 공통성이 있었으니 통일 위에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들을 창출해내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했고요.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해로뿐만이 아니라 육로로도 가능해졌고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경의선은 복구되었고요. 개성공단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 금강산 진짜 여행 가기 일보 직전에 교사로서 갈 수 있었는데 다른 교사 선생님이 좀 선배 선생님이 나한테 양보해라 그래가지고 못 간 게 지금도 천추에 저는 언젠간 갈 줄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대박인 게 물론 노무현 정권 때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명박 정권 때 이산가족 상봉 중단됐습니다. 금강산 면에서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경의선도 다시 발이 묶였고요. 금강산 육로 관광 묶였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권 때 완전히 철수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업적들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죠.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통일 정책을 계승합니다. 그러나 북한 송금 문제 이렇게 시끄러웠고 막 그랬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노무현 정권 거의 후반 무렵에 2007년에 14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건너갈 때 이 38도선을 통과해가지고 건너갔단 말이죠. 김정일을 만납니다. 물론 김정일이 김대중만큼 막 이렇게 우대하고 환호해주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해준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떨떠름한 표정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시 서해바다 백년도 근처에서 교전도 있고 그랬으니 서해 평화 협력지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비전향 장기수 제발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수 정권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권 때 아까 말씀드린 이산가족 상봉 막았고 이산가족 금강산 면회소 막았고 육로 관광 작살냈다라고 했죠. 금강산 관광 그리고 경의선까지 막았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통일 정책은 완전히 퇴보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명박은 뭐라고 하냐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세를 걷겠다라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넘어갔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통일 대박을 외쳤습니다. 통일세 통일 대박. 그런데 이게 최소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 어찌되었든지 간에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도 발표했고 그 다음 전두환 때 통일 방안, 민족화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노태우의 하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노무현 정권 남북정상회담 했는데 이명박근혜 때 대체 뭘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섭니다. 문재인도 나름의 자신의 정치적 큰 그림은 통일 위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철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해보고 싶고 그 임기 내에 그걸 끝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통일에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3대 세습했던 김정은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도 만났습니다만 나중에 김정은이 화가 나니까 남북연락사무소 막 폭파시켜버리고 그 다음 남한의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니 아무리 통일이 우선이고 북한과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남한의 주민들이 표로 뽑은 대통령에게 그런 이야기 했으면 야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히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이런 멘트를 하나 남겼어야지.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그렇게 폭파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가 이건 멍청한 짓거리 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